권경의 변호사와 관련해서 변호사 단체도 징계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연예계 사건 사고 소식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리포트에서도 보도가 됐었는데 권경의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은 게 7년 전이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구체적으로 권경의 변호사가 이제 어떤 사건을 맡았었는지 설명을 드리면요. 네. 2015년에 박모 양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바로 그 원인은 학교 폭력이었는데요. 중학생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학교 폭력의 피해에 노출되어 왔다가 그리고 수차례 전학도 다녔지만 전학간 학교에서 또다시 학교 폭력 피해가 발생했고 이 박모 학생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족인 이제 박모 양의 어머니께서 학교와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가해 학생 등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바로 그 소송을 권경의 변호사가 맡았던 겁니다. 1심과 2심 다 대리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1심의 경우에는 20명이 넘는 사람을 상대로 이제 소를 제기를 했고 그중에 한 명에 대해서는 5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심이 종료된 이후에 2심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권경의 변호사가 역시 이제 선임이 된 상황이었고 유족은 2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19명에 대해서만 이제 항소를 제기를 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권경의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제대로 소송 수행을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 유족 측인 이 아이의 어머니께서 네. 상대방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전체 다 빼앗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심에서는 일부 승소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법원은 일단은 이제 쌍불이라고 해서 네. 이제 양쪽 당사자 모두가 2번 출석을 안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소가 취하된 걸로 간주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권경의 변호사가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9월, 10월, 11월 한 달 간격으로 재판부가 아마 기일을 계속해서 잡아줬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본인이 뭐 쓰러져서 못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기일을 착각했다. 그래서 다음 날로 수첩에 잘못 기재를 해서 본인이 못 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회가 사실 11월에도 더 있었는데 네. 그때도 불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더 이상 소송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법에는 사실 재판부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그 기일을 계속해서 잡는 것 자체가 사실 소송력의 낭비입니다. 네. 재판부가 그렇게 출석을 하지 않는 당사자까지 편의를 봐주면서 재판을 지속할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박모 양의 어머니가 제기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취하로 간주가 돼서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상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네. 이마저도 날려버리고 그대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게 유족 측에서는 5개월이 지나도록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한 번은 쓰러져서 몰랐고 한 번은 기일을 잘못 기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유족에게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은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3번의 이제 불출석으로 인해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린 것도 굉장히 아까운 것이기는 하지만 네. 항소심이 끝난 이후에 그래도 3심까지 가볼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지 이제 2주 안에 이제 상고를 하게 되면 사실은 한 번 더 다퉈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경의 변호사는 이마저도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을 본인이 아마 대리인이기 때문에 송달을 받았겠죠. 그 이후에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아서 유족 입장에서는 사실은 만약에 권 변호사가 소송 수행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서 뭐 이걸 맡기든지 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실 기회와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동안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네.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또 변호인이 이야기를 해주기를 많이 기다리고 변호인의 말을 신뢰를 합니다.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변호사가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렸겠죠. 그런데 5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때는 사실은 의뢰인으로서는 그리고 이 유족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게 된 겁니다. 네, 어쨌든 지금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해서 7년 동안 이어졌던 소송은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됐는데 문제가 소송 비용까지 지금 피해자 측에서 물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화가 나는 포인트가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첫 번째는 유족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소송 비용을 다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민사소송의 대원칙은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 비용에는 내가 소송을 하는데 들인 비용,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수임한 비용이라든지 내가 인지대를 낸 돈이라든지 뭐 송달료라든지 이런 자잘한 금액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원고라든지 피고라든지 상대방, 나의 소송 상대방이 지출한 그 금액까지 패소자가 모두 다 떠안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해석해 보자면 지금 유족 입장에서는 본인이 권경의 변호사에게 지급한 뭐 수임료라든지 이런 비용 물론이고 상대방 19명에 달하는 그 상대방이 제출한 소송 비용까지 이 어머니가 모두 다 떠안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학교도 상대방이고 가해 학생 서울시 교육청도 있었는데 네.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1,300만 원이라는 소송 비용을 이미 청구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기도 했고요. 꼭 이런 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가해 학생들의 이제 부모가 소송을 수행을 했을 텐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사실은 본인의 사비가 다 지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돈을 당연히 회수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유족,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 배상을 해줘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뭐 어제 서울시 교육청의 일부 보도 자료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뭐 학폭 소송비를 포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300만 원의 그 소송 비용을 유족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교육청이나 뭐 아니면 법인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만약에 이런 소송 비용 회수를 하지 않으면 그 돈에 대해서 본인이 배임이나 횡령을 저질렀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기계적으로 그냥 다른 사건들에서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송 비용을 청구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정이 이 안타까운 이 유족의 사정이 다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소송비 회수를 포기하는 것으로 굉장히 이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거는 뭐 사실 뭐 어떤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 이제 내부의 어떤 기관에서 심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1,300만 원 정도 그냥 우리가 예산에서 이제 책정을 해서 소송 비용 회수를 포기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좀 도의적으로 맞지 않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래도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서는 소송비를 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권경의 변호사가 불출석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유족 측에서는 권경의 변호사한테 피해 보상을 물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피해 보상을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는 변호사 수임 계약서를 이제 체결을 합니다. 그 계약의 내용에는 물론 변호사가 소송 수행을 잘해야 되고 이렇게 성실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의뢰인도 의뢰인의 의무가 있지만 만약에 이걸 게을리했을 때 어떻게 손해배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경의 변호사의 이번 사건에 대한 행동은 사실 본인이 고의 과실로 인해서 어쨌든 불법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고 당연히 소송 수행을 제대로 성실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임 계약서 또는 일반 민법상의 불법 행위에 의한 책임을 묻더라도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마도 유족 입장에서는 사실은 본인이 먼저 다른 이제 소송 비용들을 제출을 하고, 그러니까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을 통해서 권경의 변호사를 통해서 또 손해배상을 받는 식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법적인 책임을 물자라고 한다면 충분히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경의 변호사가 금전적인 보상은 하겠다 이런 각서를 남기고 잠적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9천만 원을 3년에 걸쳐서 유족에게 갚는다. 그런 각서거든요. 근데 문제가 유족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개월 뒤에 이제 그 유족이 너무 답답해서 밤늦게 권경의 변호사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소가 취하됐다, 내가 불출석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유족이 당연히 이제 화가 났겠죠. 그리고 뻔히 이제 너무 변호사가 잘못한 일이다 보니까 권경의 변호사가 궁지에 몰렸는지 나름대로 이제
9천만 원을 3년에 걸쳐서 갚겠다라는 이제 각서를 써줬다라고 하고요. 사실 유족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 만에 소송 비용을 물어야 될지, 그 액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지금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네. 워낙 경험이 없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각서를 주니까 받아들고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9천만 원이라는 금액도 너무 권경의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금액이고 그보다 더 사실 더 큰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은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뭐 합의를 했다라든지 이런 사실은 없기 때문에 추후에 이 금액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소송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사실 돈도 돈이지만 네. 권경의 변호사가 이렇게 소송 수행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인해서 유족 입장에서는 그 가해 학생들 개개인에게 사실 책임을 묻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기회를 아예 빼앗기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 위자료라든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네, 결국에 논란이 커지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징계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실제로 징계가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전에도 변호사가 성실 의무를 위반해서 징계가 내려졌던 사안이 있고요. 네. 변협에서도 이 사건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협 회장의 직권으로 지금 조사위원회에 회부를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조사위원회라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징계위원회에 올릴지 말지 그 안건을 사실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건 정말 징계 혐의가 좀 있는 것 같다. 징계위원회에 좀 우리 회부를 하자라고 하면 징계위원회로 이제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를 이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변협이 할 수 있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제명이라든지 제명 그리고 정직, 과태료 처분 등이 있습니다. 영구정직을 당한 변호사는 아직 없었고요. 제명이라든지 이제 정직을 당한 변호사는 사실 꽤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지금 권경의 변호사가 포함되는 그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엔 사실 정직에서 아니면 제명까지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예계 사건 사고인데요. 우선은 음주운전으로 가수 신혜성 씨 관련해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이 내용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신혜성 씨가 송파구 한 도로에서 차 안에서 잠든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사실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보니까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이후에 지인과 같이 나왔는데 이게 다른 사람 차량인데도 문이 열리니까 너무 만취한 상태다 보니까 본인의 차량인 줄 알고 그 차를 타고 한 10km가량 운전을 했다라고 하고요. 운전을 하다가 차가 정차했는데 너무 만취 상태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바로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고를 받고 경찰이 가서 이제 신혜성 씨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혜성 씨가 뭐 당황했다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음주 측정을 거부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적용된 혐의는 음주 측정 거부와 그리고 이제 본인의 차량이 아닌 남의 차량을 타고 저렇게 운전을 하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차량을 뭐가 훔치려고 했다라든지 뭐 이런 고의는 이제 경찰이 없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자동차 불법 사용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두 가지 혐의를 적용을 해서 이제 기소를 한 것이고요. 징역 2년을 검찰이 구형했습니다. 네, 신혜성 씨 측에서는 이런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 20일에 1심 선고가 내려지거든요.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검찰이 구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그대로 뭐 선고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보다 아마 좀 낮은 단계로 이제 선고가 내려질 텐데요. 그런데 이제 신혜성 씨 측은 본인이 이제 양형에 유리한 그 근거로 내가 술을 몇 년간 마시지 않다가 갑자기 마시다 보니까 이렇게 필름이 끊겨서 이런 돌발 행동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좀 습관성 음주라고 해서 과거에 이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굉장히 좀 이걸 중하게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혜성 씨도 이번에 제대로 좀 반성을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재판부에서도 뭐 일단은 무울증이라든지 관련된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이제 제출을 받아서 검토를 했겠지만 어쨌든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편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세론 씨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를 했거든요. 어쨌든 신혜성 씨와 비슷한 사건인데 앞에는 징역형이 나왔고요. 지금 벌금형
명이잖아요. 이게 다른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이제 초범이고 본인이 굉장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재판부는 조금 너그럽게 판단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이라든지 처벌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범위 안에서 굉장히 좀 너그러운 처벌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세론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어쨌든 초범이었고 굉장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점이 반영이 돼서 벌금 2천만 원의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신혜성 씨 같은 경우에는 2007년 4월에 이미 본인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인의 양형에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재판부가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사실 말 그대로 따지면 도망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죄질이 나쁘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신혜성 씨에게는 굉장히 좀 불리한 양형 요소다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연예인뿐만 아니라 요즘에 음주운전 관련해서도 계속 사건 사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견해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과거와 비교를 하자라고 한다면 사실 음주운전의 형량이라든지 법정형은 계속해서 이제 높아져 왔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이제 기준이 굉장히 좀 지금보다 느슨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도 사실은 조금 더 엄격해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주운전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은 좀 습관성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사실 한 번 하고 본인이 굉장히 뉘우치고 다시는 안 해야지 마음을 다잡지만 이게 또다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량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치료 접근에서 네.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형량은 형량대로 선고를 하되 뭔가 치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마련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